네, 저는 연세대학교를 2003년까지는 강남구에서 신촌으로 매일 편도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1학기에 이제 신촌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영철 씨를 만난 거는 2004년 1학기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본 거는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였던 것 같고요. 어쩌면은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이전에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꼈던 거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는 보기 전이었던 것 같고 학기 초는 아니었으니까 한 4월 초 정도가 맞을 겁니다. 저는 사실 거기가 노고산동인 것도 잘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냥 신촌이면 신촌, 아니면 그냥 저쪽처럼 창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가 이제 큰 길 하나 건너면 마포고 뭐 이쪽은 서대문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한참 더 들어가야 마포구나 이런 느낌이고, 저쪽으로 가도 어느 정도 가야 여기 이제 이대구나 이런 느낌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신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노고산동의 오피스텔 거기에서 이제 그냥 맞은편에 살던 담배 피우는 아저씨, 어쩌다가 그 문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눈인사하고, 그러다가 뭐 사소한 얘기 어쩌다 하고, 그냥 그렇게 알던 아저씨, 그 얼굴은 딱 기억이 나죠. 하도 여러 번 봤으니까. 굳이 따져보진 않았지만 횟수로 따지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꼭 마주쳤으니까 한 몇십 번은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거 만나면은 뭐 아유 반가워 이거는 아니고요.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고, 어쩌다가 같이 담배 피우게 되면 그냥 막 뭐 말 몇 마디 섞고. 유영철 씨는 저 말을 잘 안 걸어요. 제가 좀 말을 많이 걸고, 성격이 원래 그 얼굴이 좀 낯익고 뭐 계속 본다 싶으면은 아는 척도 하고 잘 말도 걸고 그런 편이라, 제가 그런 걸 이제 묻고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나이 정도 물어보고, 그쪽은 그냥 뭐랄까 되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어쩌다가 그냥 뭐 자기 되게 기분이 업돼 있으면 그럴 때는 조금 말이 많아지고 그런 느낌. 아무튼 뭐 이제 거기서 저는 그걸 이제 보도에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영철 씨가 살던 데도 그렇고 제가 살던 데도 그렇고 오피스텔은 아니고 그냥 원룸 건물이었죠. 오피스텔 하면 좀 약간 그래도 좀 안후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원룸, 높이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한 5, 6층 정도 되는, 그래서 각자 이제 그런 원룸에 사는 거죠. 저는 그때 학교 기숙사가 안 되고 아마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휴학을 하려고 했었던가, 그래서 다음에 그냥 1차 시험 붙고서 국가고시 기숙사로 들어가자 이런 상태로 어디서 지낼까 하다가 연희동 삼거리에 고시원에도 좀 있었다가, 마침 아는 친구가 자기는 신림동 공부하러 들어간다고 거기 방을 뺄 거라고 했는데, 무슨 뭐 보증금 어쩌고 아마 그런 사소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너 어차피 보증금 못 받으니까 내가 월세만 내고 한 학기 정도 있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제가 이제 거기 노고산동이라고 하는 뭐 아무튼 뭐 신촌 그랜드백화점 뒤에, 거기가 이제 그 반대쪽인 현대백화점 쪽도 마찬가지지만 블럭이 좀 작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작은 한 블럭 정도를 홍대 쪽으로 이제 가다가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무슨 갈비집인가 왕갈비집인가 하나 있고, 그 왕갈비집 골목에 있는 원룸 건물, 제가 있던 데는 그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그 동네로 보면 그냥 중간 정도였던 것 같고, 유영철 씨가 살던 건물은 거기보다 조금 낡았고, 아무튼 그렇게 서로 나란히 있는 원룸 건물에 제가 살게 된 거고, 나중에 찾아보고 안 거지만 유영철 씨도 딱 그때 거길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대로 이제 이 동네, 그 새로 이사 온 동네, 신촌이야 전반적으로는 익숙하지만 좁은 범위로 보면 이 동네는 처음이니까, 자주 눈에 띄고 하는 사람이면 뭐 좀 친하게, 어차피 계속 얼굴 마주쳐야 되는 사이고 하니까 그냥 프라이버시를 서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인사 정도 하고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아마도 유영철 씨는 또 그 사람대로 이거 뭐야 왜 자꾸 친한 척하지 이러면서도 어쩌면 원래 이런 애가 있구나, 왜냐면 그분도 지금 막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안 거지만, 얘가 그냥 이런 상태로 여기서 여러 사람한테 괜히 친한 척하면서 여기 살아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서로 기본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유영철 씨를 만나게 된 거고,
검거되기 한 달 전까지 뜨문뜨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학기 끝나면서 거길 떠나게 됐고, 그게 뭐 한 6월 한 20일? 뭐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7월에 유영철 씨 검거될 때는 제가 거기 없었고, 또 그 무렵에는 또 제가 살인사건 뭐 이런 거에 관심 같은 게 아예 없었고, 어쨌든 다음 학기에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신촌 원룸 맞은편 살던 아저씨는 그 아저씨대로 저한테는 그렇게 잊혀진 거고, 마포구 노고산동이라는 낯선 지명에 있는 더구나 오피스텔에서 여자들을 죽인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유영철대로 그냥 어느 정도 무관심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 실제 사진을 보고 둘을 매칭하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몇 년 뒤예요. 그러고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됐죠. 글쎄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연쇄살인이나 살인사건 같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거에 관심은 있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뭐 공포, 혐오감, 그런 싫은 감정들과 함께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눈은 가리는데 손가락 틈으로는 살짝 보고 싶은 그런 게 보통 이제 그런 안 좋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나 느끼는 호기심 섞인 감정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살인범이나 사형수를 만날 일은 사실 없잖아요. 조금 딴 얘기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뭐 유치원 그 정도 나이였을 때 어떤 트럭 같은 데서 사람을 이렇게 짐칸에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무슨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짐칸에 실려 있는 위도 안 입은 사람들을 길 옆에 바닥으로 막 던지다시피 밀어내고 있었어요. 밀려서 막 이렇게 내린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었는데, 윗옷은 전혀 없고 무슨 군복바지 거의 넝마처럼 된 되게 낡은 군복바지 입고, 머리는 빡빡 밀었고 되게 말랐고, 얼굴이랑 싹 막 살이 막 다 새카맣고, 그리고 까만 살 속에 상반신에는 다 문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저한테 관심도 없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막 보게 되는 거죠. 되게 이질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뭐 인도랑 차도 경계석 같은데 옛날에 보면 이제 거기는 막 흙먼지 있고 막 풀풀 날리고, 뭐 옆에 그 블럭 벽 같은 거 막 이런 담 같은 거, 그분들이 딱 이제 거기서 먼지 묻고 그냥 툴툴 털고 거기 털썩하고 옆에 앉아서 담 같은 데 기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되게 막 지친다, 살았다, 막 이런 반반 섞인 막 되게 복잡 미묘한 눈빛이에요. 이제 아마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정도만 어린 분들도 그런 거를 볼 일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분들은 이제 삼청교육대 갔다가 돌아오신 상황인 건데, 이런 기억의 단편 하나가 이렇게 강렬한데, 연쇄살인범 만났다? 알고 보니 그때가 한참 살인하고 다닐 때다? 근데 나는 뭐 그 사람이랑 아는 척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뭐 담배도 같이 피우고 이런저런 말도 섞어봤다. 그러면 그 인상이나 기억은 잊혀질 수가 없죠. 저한테는 그 강렬한 기억이 되게 깊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거의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영철 씨를 생각하면 뭐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일상적인 표정, 그냥 던진 말 이런 게 한 번 떠오르면 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다 사라지고, 그렇게 잊혀지고 나도 어쩌다 다시 떠오르면 또 지워지질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유영철 씨가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막 신촌 같은 데 엄청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 좁은 길에. 근데 그분이 만약에 거길 걸어 다닌다고 상상을 하면 그냥 어슬렁어슬렁하고 표범 같은 게 한 마리 다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무섭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달라요. 피해는 안 줘요,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도 일단은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야. 뭐 누가 더 세나, 뭐 누가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나중에 살인범일 거를 알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유영철 씨를 보고 우연히 이제 존재를 알고 나서 우연히 같이 담배를 건물 앞에서 피우고 눈이 마주치고, 근데 딱 뭐 야 눈 안 깔아? 이런 느낌으로 눈빛이 얽혔다가 이제 제가 피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사귀었던 친구한테도 말을 했어요. 야, 나 진짜 사람 죽일 것 같은 사람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그 살인사건 알려지기 훨씬 전이거든요. 그 정도로 유영철 씨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험상궂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 어떤 야생동물 같은 아우라가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 그 맞은편 원룸 사는 아저씨는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서 생각하면 알아요. 딱 느낌이 오죠. 아, 그랬구나. 역시.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몰랐잖아요. 아니,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되게 이질적이다. 야생동물 같다.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랑 실제로 저 사람이 살인범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는 동안에 유영철 씨와는 물론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이질적인 느낌을 가진 학교 동기나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뭐 100명 중에 1명 이 정도꼴로는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뭔가 물 위에 둥둥 혼자 떠 있는 기름 같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그냥 이 세상이랑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걸 알고 느끼고 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춰서 살아는 가거든요.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사람 안 죽이고 뭐 심지어 반대로 되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인자가 있다라는 거랑 그게 발현이 된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거예요. 다만 유영철 씨의 경우는 좀 그 이질적이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때 처음 봤고 마지막으로 본 종류였고 그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사람 죽일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연쇄살인범이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정말 잠을 못 잤죠. 야, 사람 죽이고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울 때 내가 말을 걸었을 수도 있구나. 저는 어쨌든 그 사건 시점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사람이 유독 이렇게 업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오늘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어쩌면 살인의 텐션이 남아있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나 매체에서는 살인마라고 하면 쭉 살인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데이비 파커레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를 봐도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특히 이제 살인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목숨을 걸고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한번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이걸 표를 내겠어요? 아니면 감추겠어요? 저는 유영철 씨가 이질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살인범한테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 유영철 씨도 그리고 그렇게 느낀 저도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케이스죠. 보통은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할 거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관찰자도 남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그 자신의 은신처이자 또 범죄를 하는 현장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발산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평상시에 밖에서 어떤 그걸 완전히 감추고 있는 순간이랑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달랐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제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또 유독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근데 아무 상관은 없는 제3자가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 뭐 여자친구, 뭐 만나는 사람들, 아는 동생, 교수님들 이런 그 각각의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담배 피우는 아저씨 한 명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영철 씨는 고립된 생활을 했다면, 만약에 하면서 살인만 했다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 거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희소한 거죠. 저거 뭐지? 왜 나를 궁금해하지? 제가 왜 관심을 갖지? 관심 가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을 넘는다 싶으면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뭐 확 죽여버릴까?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기 방에 뭐 한번 가볼래? 내 방에 뭐 좋은 거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상상이고 소름 끼치는 느낌인데 그때는 어쨌든 그거는 저는 확실히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